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는 현재 이재명과 김현지의 핵심 라인에 대한 집중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학력, 나이, 가족, 경력 모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통령실 비서진으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의 미확인 인물입니다. 국정 영향력이 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미스터리 우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성산TV는 김현지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와 유명인들의 칼럼 등 통해 그녀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은 전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입니다. 과연 김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부 취재 진술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 인사체계가 확립되기 전 김현지가 행정관 인선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좌역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남 좌파 운동권 구조와 그 구심점 주민교회 그리고 그 대부로 평가되는 이해양 목사를 짚어야 합니다. 김사랑 씨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양 목사는 성남 좌파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문익환과 깜방동기였고 그의 사위는 전대협 일기 의장 출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인영의 장인인 이해양 목사는 성남주민교회 원로 목사다. 1945년 전남 순창에서 태어난 이해양은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및 이사 등을 역임하며 좌익운동에 선봉에 서왔다. 주민교회는 좌파 기독교의 본산인 한신대학교가 소속된 기독장로회 소속이다. 이운삼 목사가 이해학과 같은 한신대 출신이며 극좌 기독교 단체인 KNCC 정의평화국장 출신이라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때는 4.19 부상자로, 순복음 신학원 시절에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로, 한신대 재학 시절에는 위수령 파동에 걸려 제적되기도 했다. 1973년 서울 청계천에서 내몰린 대규모 철거민의 이주 단지가 한창 조성되고 있던 성남 지역의 빈민 선교를 위해 강력한 개신교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이해학 전도사를 성남에 내려보냄으로써 주민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주민교회는 성남에서 서울의 명동성당이나 종로가에 있는 기독교회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김태년, 이상락 등이 성남주민교회와 함께 성장한 전개 인물들이다. 주민교회는 1973년 3.1절에 교회를 창립하자마자 문제를 일으켰고 창립 후 첫 성탄절에는 주민교회 교인들이 김포공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 20명이 전원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김포공항에 예수님이 오시길 간구한 것이다. 주민교회 교인들은 김포공항을 외국 자본이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가는 통로이자 대일 굴욕 외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민교회는 매해 창립 기념일인 3.1절에는 김근태, 문익환, 박형규, 한승원, 함석헌 같은 이들을 주민교회로 불러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20-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도 공안당국에 시달렸다고 한다. 좌익 인사들이 강연을 하러 올 때면 성남의 반공단체들은 이해학을 추방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삐라를 뿌리며 주민교회의 집회를 방해했다. 1984년 주민교회 이상락 집사와 이태영의 주도로 성남인력센터를 개소했는데 이는 훗날 정동 인력시장을 거쳐 전국 조직인 건설산업조합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1985년 기독교 빈민선교협의회 창립, 1986년에는 성남지역 노점상연합회 창립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민교회는 이렇게 성남지역 도시빈민선교와 빈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앞장섰다. 직업상담실을 개설해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를 막으려 했으며 실업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남시의 건의에서 1,300명의 생계를 지원하게 하는 등 선교와 운동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해학과 주민교회가 개척 전부터 꿈꾸던 것이 의료사업이었다. 박형규 목사를 비롯해서 부산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 연세대 김일순 박사, 시벨리 선교사 등 기독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지역 사회의 의학병원 설립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성남시가 비협조적이고 지역 의료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병원 설립을 당시에는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은 돈은 서울 금호동에 복음병원 짓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의료사업의 목표와 활동을 접은 게 아니었다. 주민교회는 의료협동회를 결성해서 의료활동을 펼치고 서울대 사회의학연구팀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펴고 상근 간호사를 두어 수시로 가정을 방문했다. 무료로 진료받게 된 이들이나 직업을 얻게 된 이들 중에 교회에 출석해서 주민교회 교인으로 등록했다. 1976년 주민교회에서 강연을 마친 문익환 목사가 이해양 목사에게 민주구국서 논문을 자신이 작성했다면서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함석헌, 윤보선, 안병무, 김지아, 문동환 등 10명이 낭독할 것이라며 건네주었다.
이해학은 당시 교회 청년회장인 김금용과 함께 문익환이 작성한 선언문을 뿌리려다 들통나 유신 정권에서 내라는 모제로 구속되어 3년여 옥살이를 한다. 당시 구속된 자들은 선언문을 작성한 문익환 외에 낭독한 김대중, 함석헌 등 10명 외에도 선언문을 뿌리려다 실패한 이해학 등이 구속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해학은 문익환과 감방 민주화 동기가 된다. 이후 문익환 목사가 방북했다가 감옥에 가자 이해학은 그를 대신해서 전밀련 통일위원장을 맡았다. 1990년 8.15 행사에서는 제1차 범민족 집행위원장을 맡아 북한이 초청한 베를린으로 가서 북한 주요 인사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을 만나고 오다가 국보법으로 다시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다. 이때 아버지 구명운동을 한다며 전밀련 사무실에서 일하던 이해학에 따른 이인영을 만나게 되고 훗날 결혼하게 된다. 그런 인연으로 이들이 결혼할 때 주례는 이해학의 깜방 동기인 문익환이 봤다. 이해학이 두 번째 출소한 뒤인 1979년 주민교회는 교인 47명이 1,000원씩 모아 47,000원으로 주민협동신용조합을 설립한다. 그 주민신협이 현재는 조합원 14,000명의 총자산 1,500억 원에 이르는 신협이 됐다. 초창기 신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교회는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채 갚기 운동,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운동, 내 집 마련하기 운동 등을 펼치면서 신협 거래를 활성화시켰다고 한다. 주민교회는 그 후 1989년 10년 만에 신협에 이은 주민생협을 출범시켰다. 2010년엔 주민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2층의 복합 건물을 지었다. 이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교회 외부에 태평동락 커뮤니티란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성남주민교회 이해학 목사의 사위 이인영과 김태년은 친구 사이다. 동갑내기 전대협 일기 출신이다. 18대 총선에서 같이 낙선했고 3번 같이 당선됐다. 배지를 달기 전에 전대협 모임을 통해 자주 술잔을 기울이던 35년치기다. 김태년은 대학 졸업 후 정치적 기반을 성남에서 다졌는데 마침 김태년이 이해학 목사의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그를 눈여겨본 이해학 목사가 김태년에게 정치를 권했다고 한다. 이재명과 김태년의 연결고리는 김태년의 국가보안법 위반 변호를 해준 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도망 다닐 때 숨어있던 곳도 성남주민교회 지하였다고 회고록에 적혀있다. 6월 항쟁은 전국적인 사건이라 성남에서는 주민교회 노동자 김종태가 신촌 로타리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노동삼권 보장하라며 분신하기도 했다. 주민교회에서는 1987년에 헌법 개정을 위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성남지역본부 결성을 주도하여 이해학 목사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성남 인하병원 앞에서 신도들과 적극적으로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이해학 목사의 영향력은 그의 과거 행적과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 당시 그는 탄핵반대 단식 투쟁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은 혁명 중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 격변기를 겪고 있다, 탄핵안 가결은 야당에 뚫어진 오만과 반란이다라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민주주의를 넘어 혁명적 변혁을 추구하는 이념을 드러내며 그의 친북 반미 성향을 상징합니다. 성남 운동권의 대부로서 여러 차례 구속된 이력은 그의 헌신적 이미지를 주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협한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이재명이 그를 만난 사실은 이러한 위험한 인맥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에 스며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배후에 있는 목사가 바로 이해학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의 배후에 이해학 목사가 있다는 지목이 나오면서 그의 친북 성향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해학 목사는 김현지와 이재명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됩니다. 여러분께 김현지의 이념적 정체성과 운동권 인맥의 실체를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현지가 이석기 전 의원보다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성남 시민 활동부터 최근 만남까지의 연결고리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위험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는 성남시에서의 시민운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쌓았고 이는 이후 정치적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민의제 21이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점은 그들의 초기 협력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단체는 성남시의 환경 및 주민 복지 문제를 중점으로 했으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념적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학 목사는 바로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이재명과 김현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마지막 선거 운동 기간에 이해학 목사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관계의 깊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이재명이 이해학 목사의 이념적 지지를 필요로 했음을 시사하며 김현지의 역할이 그 중간에서 촉매제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학 목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활동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친북 성향의 운동권 활동가로 알려진 그는 1990년 11월 조국 통일 뻔민족연합을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나 찬양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은 그의 초기 반정부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의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통일과 평화라는 명분 아래 친북적 성향의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목사라는 직함이 단순한 종교인 이미지를 위한 위장일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운동권의 대부 역할을 한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이러한 이해양 목사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는 제보는 그녀의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재명과 김현지가 이 네트워크에 편입된 시점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해양 목사가 김현지에게 연락하면 즉시 나타난다는 제보는 그의 절대적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이는 김현지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해양 목사의 지시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추종자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6월 2일 이재명이 이해양 목사를 직접 찾아 만난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성남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어진 관계를 증명합니다. 이 만남은 이재명의 대선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해양 목사의 친북적 네트워크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평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이해양 목사의 인맥은 김미희 전 통일진보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 백성호 통진당 사무총장 출신 이석기 전 의원 등으로 확장됩니다. 이들 모두 NL계열의 운동권 인사들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반미 활동 전력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김현지가 이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동했다는 점은 그녀의 조직 내 위상을 강조합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김현지는 이석기 전 의원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해양 목사의 대리인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체계적인 이념적 동맹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김현지의 과거 활동을 추적하면 그녀의 이념적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미선 효순 사건,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김현지는 살인미군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미 시위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이동호 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광화문 광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현지는 이 사건의 핵심 조직자 중 한 명으로 관련 글을 작성하며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반미 종북 성향의 이념적 캠페인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이 김현지를 중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과거 전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의 강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해양 목사는 이러한 반미 운동의 대부 역할을 했으며 김현지 등 측근들의 활동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의 정체성 은폐 의혹은 이재명 측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대장동 관련 문자 폭탄 사건 같은 표면적 문제 외에 그녀의 깊은 이념적 배경이 드러나면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 황인옥 조선 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으로 구속 전역은 반미 NL계 운동의 산증인들입니다. 이들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이재명조차 김현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배후에 이해양 목사가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통제의 실체를 가리키며 김현지가 대통령실 내 주사파나 운동권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우려를 키웁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의 안보적 취약점이 노출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현지의 활동은 성남주민교회와 철거민 운동 등 이해양 목사의 무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이념이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닌 조직적 지향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의 인사를 주무르는 김현지가 이해양 목사의 지령대로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대통령실이나 정부 고위직에 수많이 심어놓았다는 의혹입니다. 종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인 이해양이 이재명 당선을 돕고 거기에 본인의 대리인인 김현지까지 대통령실에 박아 놓았으니 현재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이 정부의 요직에서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야당은 김현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5일 뒤 총무비서관이던 그를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총무비서관은 매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왔으나 제1부속실장은 국감 증인 출석 전례가 없다. 김현지의 이력 중 그나마 최근에 알려진 것은 학력이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김현지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말한 대학은 상명대였다. 이후 박원석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현지는 93학번이고 1998년 2월에 졸업했다고 설명하며 1998년 3월경 자신이 이재명에게 김현지를 처음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현지는 이재명이 설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 모임에 합류했다. 이후 이재명을 지근거리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재명과 김현지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이 시민단체 활동국장이 김현지였다.
2003년에는 이재명이 자신이 변호사로 1회번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김현지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은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승소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이재명은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고 이때 자신 대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를 지정했다. 김현지는 이재명 대신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아닌데도 수천만 원의 돈을 받게 했다는 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대변한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현지가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창 예정화들을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 원씩 내면 네. 자기 값은 우리가 사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파일만 쑥 지워.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현지를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뒤인 2011년 3월에는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된다. 이재명은 이때도 김현지를 특별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제21은 같은 해 12월 성남시청에 사무실을 두게 된다. 헌법기관도 아닌 시민단체가 시청에 사무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관련 조례 성남시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조례 7조에는 사무국을 성남시청 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무실 위치도 공교롭다. 성남의제21 사무국은 성남시청 2층 시장실 바로 맞은편에 마련됐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신동아의 질의에 성남의제21 사무실은 거의 김현지가 혼자 쓰는 사무실이었다. 시청 사무실도 아니니 그곳을 드나드는 시청 직원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김현지에게 사무실만 내준 것이 아니다. 김현지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을 맡은 이후 성남시가 성남의제21에 지급한 예산도 급증했다. 2010년 성남시가 성남의제21에 지급한 지원금은 7,510만 원. 김현지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을 맡은 2011년에는 지원금이 1억 2,711만 원으로 늘었다. 이 또한 이재명이 당시 발의한 조례 때문이었다. 조례 15조에는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현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돼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대표적 예다. 녹지였던 이 지역을 이재명이 용도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인섭 전 대표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며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용도 변경 과정에 김현지와 김인호 현 산림청장이 관여한 정황도 있다. 성남의제21이 2016년 6월 성남시의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의견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가 성남의제21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이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한 것이다. 공문에는 이왕 보존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공문을 작성한 사람은 김인호 산림청장, 발신인은 사무국장 김현지였다. 김인호 청장은 당시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임 김인호 산림청장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김현지와의 개인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있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김현지가 산림청 감사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하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거액의 수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12억 원이었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원이었으니 김현지는 분양가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실장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내사를 벌였으나 위법한 사안을 찾지 못했다며 2022년 9월 수사를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현지는 2018년경까지 성남의제21에서 일하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21년에는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낙선 후 이재명이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당선되자 보좌관이 됐다. 항상 이재명과 함께였기 때문일까?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김현지는 재판의 핵심 증인이 됐다. 기자는 2년여 전 취재하던 중 김 실장을 직접 본 적이 있다. 2023년 8월 25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0차 재판 현장에서다. 김현지는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붉은 원피스 차림의 김현지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칼만 보였다.
김현지는 다소 긴장한 듯했고 검찰 측 질문에 이어지자 다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답변은 언제나 같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권에서는 김현지를 둘러싼 의혹을 국감을 통해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현지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이 김현지 문제에 한쪽 다리를 들이밀고 있다. 평소 북한 문제나 정권에 미치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대는 인간이 김현지 문제에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박지원은 먼저 김현지는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로 출신을 한정짓는다. 그리고는 이재명의 내연녀라느니 북한 김정일의 딸이라는 소문은 억측이다 는 식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녀는 전라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소문대로 이재명의 내연녀도 아니고 김정일의 딸도 아니니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마라는 뜻인 줄 알겠다. 전라도 사투리에 개를 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더해 옳고 그름과 시비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박지원은 김현지에 대해 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무슨 국가원로인 양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김현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잡혀가는 듯하다. 자유와혁신 정책실장 강희연이란 분의 분석과 주장이 가장 현실성 있게 다가온다. 그분은 말투에서 김현지의 정체를 잡아내고 있었다. 말투를 들어보면 이거 지사한테 보고하고 행정관리 맡기지. 일단 그래야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공인인증서 이 OPT 카드까지 가는데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사무총장이 직접 챙기든가.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부자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김현지는 조선족 어투를 쓰고 있었다. 조선족은 뭐뭐를 하면을 말할 때 면을 뚜렷하게 발음하지 않고 묘로 발음하는 어투적 습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상은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미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듯이 김현지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여자다. 고향도 출신 학교도 모른다. 그녀가 이 땅에 태어난 여자라면 친구조차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부모 형제 없는 자식도 있을 수 없다. 그녀가 누구이든 부모와 형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김현지에게 가족 자체가 없다. 친척부터 그녀를 아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러므로 그녀는 분명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다 논리의 연결고리는 이재명의 방북에 있었다. 과거 노무현 시절 2005년 이재명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 방문과 김현지. 그리하여 이재명은 그 흔하다는 기쁨조시아 심기 공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여자를 밝히는 호색남이다. 김부선의 증언으로 보는 이재명은 총각을 사칭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탐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김현지와 무관한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현지의 아들에게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상상은 그녀가 아들이라는 이재명의 급소를 움켜쥔 최측근이라는 점에 다가선다. 그리고 범죄자금에 대한 행방.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얻은 엄청난 돈은 어디로 갔을까? 김현지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이 싱가포르다. 그 싱가포르의 자금을 도피시켰다는 일각의 의심이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재명의 자식을 낳은 김현지는 이재명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측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장동 불법자금 싱가포르 도피는 가장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그녀가 과연 북한 기쁨조 출신이냐, 중국 조선족 출신이냐는 점에 있다. 이것은 북한 간첩이냐 중국 간첩이냐는 문제로 발전한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북한이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이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김현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사파와 자생간첩, 남로당 출신 후예들이 주를 이루는 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100만에 이르는 조선족과 공자학원, 정계와 언론계에 이미 등장해 있는 친중주의자들, 특히 이재명 주변에서 발생한 수많은 죽음들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이재명과 직간접적인 관련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무려 2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죽음 자체에 의심이 가는 인물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이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은 없다. 북한 혹은 중국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흔적 없이 죽이는 독침은 그들이 흔히 쓰는 암살수법이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제야 그 죽음들이 이해가 간다. 그 죽음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었다. 여기까지가 김현지가 북한 기쁨조 출신이라는 상상의 종착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김현지가 북한의 기쁨조 출신, 이재명의 아들을 낳은 김현지, 이재명의 앞날은 무엇만 있다? 어두움만 있다. 떨어질 시간만 남았다라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현지가 중국 공작원이라는 상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은 배후가 중국일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역사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단순한 추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 중국은 부정선거보다 더 큰 의미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수히 자행되는 산업기술 탈취는 중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은 그 힘과 돈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미중패권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조선족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와 지방선거 참여는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 민주당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종 중국산 기기에서 발견되는 스파이 칩들은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뜻한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내만 해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쎄쎄. 내만 해도 쎄쎄. 이재명은 싸구려 중국산 드론으로 국군 드론 부대를 무장할 것이라 밝혔다. 그 드론에 중국산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다면? 우리 국방과학이 개발한 최고의 드론이 사장되어 사라진다면? 이재명은 최근 북한 구축함에 위협이 되는 대한미사일 개발을 막아버렸다. 그러므로 김현지는 이재명의 모든 것을 북한이나 중국에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실행에 옮기는 중간 컨트롤 타워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이후까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20여 명의 죽음들이 가져온 효과는 다양하다. 증인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재판에 유리해지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2차적인 효과가 뒤따른다. 공포는 민주당을 장악하는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너도 죽는다는 공포가 이재명을 향한 단결과 충성으로 변질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인사들이 이재명과 김현지의 존재에서 북한과 중국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민주당이라는 구성원 중에는 직파된 간첩들이 있음을 몰랐다는 것은 유치한 변명일 것이다. 김현지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 앞에 나선다는 것은 지극히 꺼릴만도 하다. 국감장에 출석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국민 앞에 들리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 그 뒤로 무너지는 것이 단순히 이재명뿐이겠는가. 민주당도 간판을 내리고 북이나 중국으로 도망쳐야 한다. 실제와 상상 속에서 발견한 김현지는 가혹한 운명을 지닌 여자다. 그녀는 현재의 논란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배우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여자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현지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판단이 난무하고 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의 정체에 대해 출신부터 학력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이재명을 보면서 그녀의 정체에 의심을 품지 않은 국민은 없으리라 본다. 전광훈 목사는 이 김현지에 대한 인물정보에 1억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일각의 추측대로 그녀는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난파 간첩일까? 왕재산 간첩 사건은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발생했다기보다는 체포된 사건이다. 왕재산 간첩단은 강철서 신의 김영환에 의해 포섭된 인물에 의해 조직화된 간첩단 사건이다. 문제는 이 간첩단 사건에 민변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간첩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는지를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공유해야 한다. 간첩이 우리 국민들보다 더 떳떳하게 사는 세상. 이들 속에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자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 양평동의 한 빌딩 근처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오래 기다렸다. 여름날 오후였다. 드디어 외출한 총책 관덕봉 북한에서 부여한 암호명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뒤따라 수사관들이 9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주차장용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파는 IT 업체였다. 기술은 북한에서 온 것이었다. 국정원은 1년 전부터 이 업체 동업자 3명의 뒤를 쫓아왔다.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으로 남한의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20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들이 중국에서 북의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증거 확보를 위해 6차례나 동영상을 찍어놓았다. 이날 압수수색팀은 30명이 넘었다. 수사관과 보조수사관 외에 사무실 사진을 찍는 직원, 동영상을 촬영하는 직원, 압수물만을 찍는 직원, 신변보호를 맡는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압수물을 봉인할 때마다 본인의 서명을 받았다. 관덕봉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10년도 더 된 문건도 발견됐다. 방 금고에는 돈 대신 USB 등이 보관돼 있었다. 압수수색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됐다. 그 직후 관덕봉은 긴급 체포됐다. 수사관이 오랫동안 활동했으니 할 말이 많을 건대하고 말을 걸자 그는 할 말은 많다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는 변호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버텼다. 민변 소속 변호인이 다녀간 뒤였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달래자 그는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했다. 다음날 두 번째 변호사를 접견한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고 한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데려와야 했다.
변호인들은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따졌다.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 검색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또 기각됐다.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얻어듣지 못했다. 증거는 압수물밖에 없었다. 이중 USB에 저장된 파일은 암호가 이중으로 걸려있어 이를 푸는데 열흘이 걸렸다. 암호 중 하나는 김일성을 접견해 왕재산이 남조선 지하당으로 인정받은 날짜였다. 파일 중에는 올봄 패션 트렌드, 가정 방범, 상식 등 신문기사도 있었다. 이는 위장 파일이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지령문이 보였다. 압수 열흘 전에 받은 지령문에는 XXX를 지도에 등록금 투쟁을 할 것, 어느 정당을 죽이고 어디와 연합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법정에서도 간첩단 왕재산과 관련된 피의자의 육성 진술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 파일 하나하나마다 검증 공방이 붙었다.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전문가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제3자도 불러야 했다. 해외에서 북한의 이호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간첩단 사건의 내용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단 한 명의 참고인만 비공개로 왕재산은 실체가 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평양으로 가 김일성에게 접견 교시를 받은 당사자였고 그 뒤로 조직을 떠났다. 바로 김영환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그를 2차례 만나 혹시 수사관이 찾아오면 함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화 내역에서 이런 접촉이 잡혔다. 2달 뒤 수사관들이 그의 존재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민변 변호인단은 증거물을 붙잡고 있었다. 이런 재판이 30회나 열렸다. 물론 주범이 징역 7년을 받는 등 일당 대부분 처벌을 받았지만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간첩들이 민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간첩단 수사가 마치 인권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민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민변을 조종하는 최종 명령자가 북한이 아닌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재명 보호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보다 상위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왕재산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온 가족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우리는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각 420만 원, 1,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바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김대중이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발판으로 이재명 정부 안으로 들어온 인사 중 얼마나 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겠는가? 특히 5.18 가짜 유공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북을 위해 활동하고 있겠는가? 최근 간첩 활동이 확실해진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은 정권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 북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부수는 짓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가? 국군 실탄 사격 훈련도 금지하자는 정동영을 비롯하여 이제는 개성공단도 다시 만들어서 북에다 돈 퍼주자는 놈들도 나타났다. 김현지는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겠는가? 정성산 TV는 김현지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와 유명인들의 칼럼 등을 통해 그녀의 진실을 파헤쳐 드린 김현지. 이석기보다 레벨이 높다. 김현지 종북주사파 최대 거물의 핵심 인물. 김현지 중국인 간첩. 김현지 북한 기쁨족. 김현지 이재명 아들 낳았다. 김현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연루. 김현지에 의해 종북주사파 세력들 대통령실, 정부 요직에 입성. 이 모든 의혹은 전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김현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 김현지 비서관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가 불명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실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국정불안이고 국가 불안정입니다. 현재 김현지의 이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의혹을 당사자가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이들의 실체적 관계와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더욱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김현지가 북한의 기쁨조 출신, 이재명의 아들을 낳은 김현지. 저도 정재학 시인님의 이 상상의 글을 읽고 이재명의 앞날은 무엇만 있다? 어두움만 있다. 떨어질 시간만 남았다라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
저는 얼마 전에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라는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먹어보고 와 대단하다 하고 저의 몸이 능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아침마다 이 하체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 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의 많은 영양 물질이 들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오메가3는 고등어 기름이지만 이 제품은 자연산 물개로 만들기 때문에 아침마다 불끈불끈 화끈화끈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아랫도리가 후끈후끈 불끈불끈 여러분 정성상 감독이 열차게 온몸으로 느끼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